불의를 보면 바로잡고 악당을 보면 징벌하고 위기에 빠진 사람을 보면 온 힘을 다해 도와주기 위해 길을 나선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에게 자신의 용기와 정의로움을 보여주려 한 것이 그가 길을 나선 유일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의 순수함을 이용해 속이려고 하고 그의 정직함을 이용해 이득을 취하려고 합니다. 그는 때리는 일보다 맞는 일이 많고 승리하는 일보다 패배하는 일이 많습니다. 여행이 길어질수록 그의 몸은 상처투성이에 만신창이가 되어갑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도 바로잡아야 할 부정, 고쳐야 할 비리, 제거해야 할 폐해가 너무나 많다고 하면서 조금도 쉬었다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의 인물은 세르반테스의 소설에 나오는 돈키호테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돈키호테는 중세시대의 기사도 소설에 너무나 깊이 빠져들어 스스로 기사가 되어 무흔의 모험을 펼쳐나가려고 하는 미친 사람입니다. 슈퍼맨이나 아이언맨 같은 현대적인 영웅들과 비교해 본다면 17세기의 이 늙은 영웅은 제정신이 아니고 실수투성이이며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돈키호테의 광기는 현대의 영웅들과 견주어 봐도 조금도 손색이 없는 정의에 대한 열망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인정을 바라지도 않고 부귀영화도 바라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광기는 비틀린 세상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와줌으로써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돈키호테의 광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날 우리가 미친 사람들에 대해 갖고 있는 인상과 왜 이렇게 다른 걸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릴 주제는 미셸 푸코의 광기입니다. 우리에게 광기는 아주 먼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TV에서든 일상적인 생활에서든 우리는 미친 사람과 함께 살아간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설사 가까이에 그런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들과 동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미친 사람들의 광기는 이상한 행동, 의미 없는 짓거림, 불길한 눈빛 등으로 여겨집니다. 미친 사람에 대한 우리의 이미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정상적인 세계와는 너무나 다른 무의미한 세계, 한마디로 표현하면 정상이라는 궤도로부터 벗어나 있어서 다시 정상이 되도록 돌봐주고 치료해 주어야 할 대상입니다. 그렇지만 푸코는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이런 시선과 생각들의 문제를 제기합니다. 돌봄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우리 시대의 판단에 대해 과연 그것이 미친 사람과 그의 광기에 대한 가장 객관적이고 인도주의적인 판단이었는지를 묻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런 선택이 정상인으로 분류되는 우리를 위한, 다시 말해 미친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정상인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의 안전과 평화로움을 위한 선택이고 처방이 아닌가 하고 묻습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 미친 사람, 즉 광인은 다양한 모습과 역할을 사회에서 맡아왔습니다. 각 시대가 지닌 가치관과 종교관, 그리고 권력의 역학관계에 따라서 광기는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것과는 다르게 경험되었고 다르게 분류되었으며 또한 다르게 취급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각 시대별로 광기가 어떻게 이해되었는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세시대의 광기는 신이나 악마와 관련된 것으로 이해되었습니다. 중세시대의 기독교 교리는 인간의 행복이 하나님 안에서만 찾아질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현세에서 하나님의 의지를 직접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지식이라는 것은 항상 불완전하고 불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중세인들에게 광기는 바로 이런 인간적인 이해를 넘어서는 어떤 초월적인 힘이었습니다. 때로 이 초월적인 힘은 신적인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기도 했고 또 때로는 악마적인 목소리를 가진 것이기도 했습니다. 때로 광인은 예언자이기도 했고 또 때로는 마녀이기도 했습니다. 중세인들이 이해하는 광인은 인간의 생각과 의지와 행동을 초월적인 힘에게 빼앗긴 신들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많은 수도사들은 사도 바울의 다름과 같은 언급을 자주 인용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은 신에 대한 지식 안에서는, 즉 지식의 방법으로는 신을 알 수 없으며 신이 구원하려고 판단한 이들은 설교의 광기를 통해서 전해지는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기독교적 세계관이 지배했던 중세 말까지만 해도 이렇게 광기는 인간이 지식을 통해 획득할 수 있는 암보다 훨씬 심오한 암이었습니다.
광인이 가진 삶은 인간의 지식과 능력이 불완전하고 보잘것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였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살아가는 세계가 인간의 이해 능력으로는 모두 다 파악할 수 없는 훨씬 더 크고 무한한 세계임을 반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세가 막을 내리고 르네상스가 도래하면서부터 광기는 다른 관점으로 접근되기 시작합니다. 16세기 르네상스를 특징짓는 주요한 특징 중 하나는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란 인간의 고귀함과 존엄성을 고양시키고 인간다움을 최고의 덕목으로 삼는 가치관을 의미합니다. 중세적 세계관에서 인간은 나약한 존재로 이해되었습니다. 그러나 후마니타스라고도 불리는 인본주의 사상은 인간을 신이 창조한 세계에서 문명을 창조하는 주인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은 신이 인간에게 부여한 능력, 즉 이성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능력이라고 보았습니다. 르네상스의 대표적인 학자인 프란시스 베이컨은 이런 관점에서 인간은 자연의 사용자이자 해석자라고 말합니다. 또한 인간의 지식은 바로 인간의 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인본주의적 세계관에서 광기는 인간의 마음속에서 생겨나 인간의 행동을 지배하는 것으로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중세적 세계관에서 광기는 신적인 진실의 단편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반면 르네상스 시대의 광기는 인간에게 속한 인간의 사유할 수 있는 능력과 연결됩니다. 그러나 17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아직 광기는 이성과 대립되는 것으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대문호인 세르반테스나 세익스피어 같은 문학가들은 광인들을 주인공으로 삼는 것을 꺼려하지 않았습니다. 리어방이나 오펠리어, 돈키호테의 광기는 이성과 어긋나지만 그로 인해 오히려 이성의 날카롭고 비밀스러운 힘을 보여주는 진실의 발현이었습니다. 세르반테스는 우아함과 박식함을 뽐내기 위해서 이 소설을 쓴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우리들이 처해 있는 무지의 좁은 틀을 깨고자 돈키호테라는 인물을 만들어냈다고 말했습니다. 그에게 돈키호테의 광기는 타락해가는 세상에 대한 비판이자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정의를 끝까지 지켜내고자 하는 집념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17세기 중반으로 접어들면서부터 광인은 인간적인 세계로부터 격리당하고 추방당해 구빈소나 감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17세기 초반까지 이성과 공존했던 광기는 계몽주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이성의 질서를 와해시키는 반사회적이고 비도덕적인 특징으로 낙인이 찍힙니다. 르네상스 시대부터 이성은 인간의 고귀한 능력으로 재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절대왕정이라는 사회체제 속에서 합리적으로 사유하고 노동할 수 있는 능력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이때 확산되기 시작한 프로테스탄트 교리는 이성적인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근면하게 노동하고 그 결과 부를 획득하는 것을 신의 뜻에 부합하는 도덕적인 삶의 태도라고 보았습니다. 왕정체제의 관점에서 노동은 국가의 부를 증대시키고 사회를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조직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또한 종교적인 관점에서 노동은 죽으면 영원히 휴식할 수 있으므로 살아있는 동안 자신의 구원을 증명하기 위해 신이 주신 소명을 열심히 성취하려는 윤리적인 당위성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광인은 자연스럽게 노동이라는 사회적이고 도덕적인 요구와 연결돼서 가난한 사람, 구걸하는 사람, 매춘하는 사람, 노동이 불가능한 사람, 체제 내로 통합될 수 없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명칭이 됩니다. 이들은 사회의 질서를 깨트리는 반사회적인 인물이거나 도덕적인 자질이 결여된 비도덕적인 인물들로 여겨지기 시작합니다. 그에 따라 프랑스에서는 17세기 동안에만 광인이라 분류되는 사람들을 수용하기 위한 엄청난 수의 수용소가 생겨납니다. 수용소의 명칭은 보호소나 교화소, 종합병원 등으로 다양했지만 이들 수용소의 주요한 역할은 광인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고 감금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광인에 대한 이해가 시민들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통치의 관점에서 파악되었으며 도덕적으로 용인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이성적이고 도덕적인 사람들과 사회에서 격리된 수용소의 광인들 사이에는 그리하여 이제 새로운 구분의 메커니즘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전까지 광인은 위험한 이미지와 비통합적인 특징을 가지긴 했지만 어디서나 존재할 수 있는 인간적인 삶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격리와 감금은 그들을 사고가 불가능한 인간 이성 대신에 동물성에 가까운 본성만을 지닌 인간이라는 이미지를 탄생시켰습니다. 광인은 사회 상태의 인간이라면 갖추어야 할 자질들을 획득하지 못한 자연 상태의 인간, 즉 난폭성과 야만성을 의미했습니다. 18세기에 널리 행해진 수용소의 운영 방식은 돈을 받고 일반인들을 출입시켜서 광인들이 하는 기괴한 행동을 관람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광인은 건전한 인간들에게는 하나의 놀라운 구경거리였으며 동시에 동물성에 대한 도덕적 경고이자 두려움이었습니다. 격리와 감금으로부터 광인들을 구해낸 것은 정신의학이 본격적으로 발달하면서부터입니다. 과학적인 접근으로 다양한 치료술을 발전시켜온 의학은 19세기에 이르러 인간의 정신까지도 의학적인 대상에 포함시키기 시작합니다. 심리학, 정신분석, 정신병리학 등이 탄생한 것도 바로 19세기입니다. 정신의학의 출현과 함께 광기는 사회에서 격리되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질병의 하나로 변하게 됩니다. 광인은 동물성을 버리지 못한 반사회적이고 비도덕적인 인간이 아니라 인식 능력, 지각 능력, 인격 형성 능력 등에서 장애를 겪고 있는 건강하지 못한 인간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런 인식의 전환으로 인해서 광인은 범죄자들과 구분되었으며 수용소가 아니라 치료소로 옮겨집니다. 그리고 병의 경중에 따라서 사회로 돌아와 통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자비도 선사받게 됩니다. 그러나 감금의 대상에서 치료의 대상으로 바뀌는 이러한 전환은 17세기부터 진행된 사회적이고 도덕적인 구별로부터 그들을 구해내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전에는 구별과 거리로만 존재하던 것이 적극적인 개입과 교화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19세기 정신의학에서 의사와 환자의 관계는 건강한 이성을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관계로 구분되었습니다. 건강한 이성을 가진 자에게 이성의 질병을 앓고 있는 자는 돌봄이 필요한 미성년자로 인식됩니다. 이로 인해 치료소의 광인은 자율권을 가질 수 없는 미성년으로 취급되며 자기 자신으로부터 소외되어 정상적인 성인을 모방하고 학습해야 합니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생각이나 욕망, 행동을 하기보다는 정상인이 요구하는 생각과 행동과 반응을 모방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19세기부터 의사와 광인의 관계는 이성이라는 기준을 중심으로 권력의 위계를 만들게 됩니다. 광인은 자신이 가진 망상이나 환영을 털어놓아야 하고 평가받아야 하며 교정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의사는 광인이 털어놓은 진실을 검열하고 교정하며 감시하는 재판관의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의사의 진단서와 소견서가 아니면 광인은 치료소를 나올 수도 없으며 시민권을 가질 수도 없고 판단의 주체도 될 수 없습니다. 때문에 광인에게 의사는 무조건적인 의지와 이성이라는 힘을 가진 절대적 주체, 즉 신이 됩니다. 광기를 정신병으로 파악하고 치료의 대상으로 취급하는 19세기의 관점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신과 상담은 여전히 권위의 위계를 통해서 한쪽이 다른 쪽에 대해 절대적인 권한을 지니고 있습니다. 의사는 그가 가진 지식이나 능력 때문이 아니라 그가 상징하는 이성의 세계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습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도덕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그의 이성은 광인이 모방해야 할 최고의 모델이며 동시에 수용해야만 하는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푸코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푸코는 광기의 역사라는 책을 통해 우리가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정상인의 범주에 대해 물음을 던집니다. 그리고 정상인들에 속하지 않는다고 여겨지는 미친 사람들에 대한 시선과 판단과 태도들을 파헤칩니다.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하는 기준은 각 시대에 따라 변해왔으며 이런 변화의 동력이 된 것은 그 시대가 추구하는 도덕적이고 사회적인 가치체계입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한 시대를 주도하는 지식과 도덕은 아무리 과학적인 외양을 취하고 있더라도 자신이 속한 시대의 관점과 이해를 담고 있는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습득해온 지식들은 인위적으로 구성된 우리 시대의 가치관을 담고 있는 해석입니다. 한 시대의 주도적인 지식은 그 시대의 기준을 만들고 행위의 규칙을 제공하며 습관을 형성하고 상식을 만들어냅니다. 고귀한 인간을 추구하는 르네상스의 정신은 포크와 나이프를 사용하는 식사 예절을 만들었습니다. 근면성실한 인간을 추구하는 프로테스탄트 정신은 절제와 근면이라는 도덕을 만들었습니다. 이성적 판단 능력을 중시하는 계몽주의 정신은 타당성과 보편성이라는 사회적 합의를 만들었습니다. 관습, 도덕, 질서라는 것은 이렇게 사회적인 규칙에 속한 것으로 모든 사회 제도는 자신의 구성원들이 이 규칙에 맞추어질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 어떤 지식이, 어떤 윤리가 자신이 속한 시대의 규칙과 어긋난다면 그것은 반사회성과 비도덕성이라는 분할을 통해서 배척당하게 됩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정상과 비정상, 사회성과 반사회성, 도덕과 비도덕을 나누는 분할이 현대로 접어들수록 점점 더 소통이 불가능한 배제와 위계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돈키호테의 경우처럼 17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광기는 그 사회가 지니는 맹목의 지점을 지적해주는 비판자의 역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8세기의 대감금을 거쳐 19세기의 치료적 접근에 이르게 되면 광기는 이제 누구도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 무의미한 침묵으로 추락하게 됩니다. 근대의 합리적 지식은 과거 그 어떤 시기보다 이성의 권능에 막강한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오늘날 이성은 사회의 합리적 질서이자 도덕적인 판단 기준이 되었고 정상인을 구분해내는 자질이 되었습니다. 반면 비이성은 목소리를 빼앗기고 판단할 수 있는 권리를 빼앗겼으며 정상인의 관리와 치료를 받아야 할 대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대는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가치관과 질서와 윤리와 지식의 방향에 대해서 점점 더 다른 목소리를 허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미친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거부감과 공포와 불안은 어쩌면 정상인의 범주에서 밀려나지 않기 위한 방어 심리에서 나온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대의 광인은 존재한다는 그 이유만으로도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정상적으로 관리하게 만드는 이 사회의 통제 시스템은 아닐까요? 다른 지식, 다른 윤리, 다른 세계에 대한 상상을 허락하지 않는 이성의 자기 통제 기술은 아닐까요? 감사합니다.